네, 미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만나보는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쇼 한밤의 미주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숨가쁘게 앞에 1부와 2부가 지났는데요. 테슬라와 이제 여러 가지 장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S&P 500 주요 증시 지표들이 지금 장 후반으로 점심시간으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 상당히 전부 마이너스를 띈 모습을 3대 지수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다우 종합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모두 0.03%에서 0.14%까지 지금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약보합 지금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3대 지수는 음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러셀 2000 소형주 기반의 러셀 2000 지수는 0.35% 정도 지금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9월 30일이고 이제 분기 마감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순환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판단이 되고요. 빅스 지수도 17포인트 조금 지금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유럽 지수 FTSE라든지 까크라든지 닥스 지수 모두 마이너스로 지금 장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스텔란티스를 비롯해서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었는데 이 점이 유럽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니케이라든지 중국 증시는 희비가 좀 엇갈렸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책에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긴 휴가 기간 동안 중국 정부에서 이제 일종의 보조금을 좀 지급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는 모습.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도 상당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지금 4.8% 빠진 모습으로 오늘 장에서는 마쳤는데요. 이 이야기를 3부에서 시작점에서 좀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채린 캐스터, 오늘 니케이 지수가 상당히 빠졌었는데 지난 금요일장에서 나왔던 엔비디아 관련 소식으로 중국 증시는 올랐었잖아요. 네. 그 일본 증시의 변화가 있다면 뭐 총리가 바뀌었다, 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오늘 장세였는데 자, 9월 30일 월요일 오늘자 제가 준비한 일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표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로 선출이 된 건데요. 이제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됐다는 것은 이제 총리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오늘자 기사에서 한번 모아 왔습니다. 자, 이시바 시게루 이름을 좀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금리 결정은 일본은행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요. 현 경제 상황에서 통화 정책은 느슨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이시바 시게루는 기존에 있던 기존 정부 내각의 그런 기조를 이어받는 그런 흐름을 가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일본의 제로금리 시대가 참 그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좀 부적합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신임 총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가구 지원이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판 금투세를 실행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지수가 지금 오늘은 4% 정도 빠졌잖아요. 그런데 니케이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6% 장마감 이후에 애프터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달러 환율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의 이제 통화정책 회의 금통위가 이제 12월에 또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일본의 금리 25bp 정도가 또 인상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시바 시게루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로이터 말고도 블룸버그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시바 시게루가 가지고 갈 내각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요. 앞서서 제가 전 내각을 그대로
이어받는 보수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블룸버그에서 내놓은 분석이자 마이니치 신문에서 내놓은 그런 분석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취임 이후에 내각 구성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10월 9일 날 중의원을 해산을 하고 10월 27일 날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총선을 치르게 됐을 때 자민당이 다시 일당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현재 지지도로 봤을 때는 자민당이 계속해서 일당을 가져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이 내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지지율을 52%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는 상당히 좀 기시다 내각에서 지지율이 워낙에 한 자릿수 이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신임 총리 시게루 총리로 바뀐 것인데요. 그러면은 블룸버그가 보고 있는 이 재무장관은 어떻게 될 것이나 위에 보시면 이제 블룸버그의 제목입니다. Japan's Ishiba taps veterans for cabinets as early election rooms. 그러니까 다음 차기 총리가 가져갈 것도 기존의 것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다. 베테랑들을 기용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블룸버그가 이어가는데 지금 재무장관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사람이 가토 가츠노부라는 기시다 내각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있는 분이 굉장히 듬직하고 정치를 오래 하신 분 같은 그런 외모를 갖고 계신데 가토 가츠노부라는 재무장관을 선임을 할 걸로 보이고요. 외무상에는 다케시 이야와라는 기시다 내각의 관방장관이었던 분을 외무상으로 돌려서 쓸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는 이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이제 선출이 됐을 때 비둘기파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에 상당히 나왔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파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가토 가츠노부도 마찬가지고요.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파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시바 시게루가 선출이 되지 않고 반대편에 있던 다른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그 후보는 사실 일본의 돈을 푸는 방향, 제로 금리를 조금 더 유지하는 쪽으로 지지를 했던 그런 정책을 피겠다라고 역설을 했었는데요. 이시바 시게루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급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내각에서 해왔던 25bp의 인상을 이어받아서 이 베테랑들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펼칠 것이다. 이런 보도를 블룸버그와 마이니치 신문과 앞서 보여드렸던 로이터 통신에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그래서 후지 TV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디플레이션 극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를 논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재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토 재무상 내정자는 금리와 물가는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제로금리 시대에는 구조적인 왜곡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시바 시게루가 아닌 이제 다카이치인가요? 다카이치 여성 후보, 여성 총리 후보를 유력하게 봤었기 때문에 상당히 달러 엔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확정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달러 엔이 급전 직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장세가 니케이가 4% 이상 빠지면서 조금 이제 엔 달러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금리 인상 방향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앞서서 8월 5일 날 전 세계 시장이 블랙 먼데이를 겪었을 때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인 이유로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 하에서 그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인지 이것은 이제 취임 이후에 내각이 구성되면 그 이후에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어찌됐든 12월에
일본의 이제 금통위로 볼 수 있는 그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과연 25bp를 또 올릴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그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행보를 좀 더 우리 입장에서도 일본 소식이지만 아시아 소식이지만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상당히 발음을 조심해야 된다, 이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조금 저희도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조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2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채린 캐스터와 함께 보잉 소식도 알아봤고 테슬라 소식도 알아봤고 그리고 BMO 캐피탈의 코스트코 관련된 소식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또 하나 또 준비한 장표를 통해서 새로운 뉴스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번에는 브로드컴 이사가 13만 달러 이상의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브로드컴이 이제 반도체 주식 중에는 상당히 촉망받는 주식 중에 엔비디아 네. 다음 가는 네. 뭐라 2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2대장 주식인데 이 에브고 관련된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드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로드컴의 이사인 게일라 델리는 주당 174.53달러에 회사의 보통주 750주를 매각해 총 거래 가치가 13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네. 최근 규제 문서에 따르면 매각은 2024년 9월 25일에 이뤄졌습니다. 이 거래로 인해 매각 후 게일라 델리의 보유 주식은 브로드컴 주식의 34,750주로 조정됐습니다. 이 수치에는 1,890개의 제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 7월 12일 장 마감 후 발효된 10대 1의 선물 주식 분할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및 관련 장치 산업의 선도적 기업인 브로드컴의 주가는 최근 몇 년간 등락을 거듭해왔으며 투자자들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회사 내부자들의 거래 활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최근 재무 실적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으며 통합 순수익은 131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강력한 AI 수요와 VM웨어의 예약 증가 덕분입니다. 이 회사는 또한 2024년 회계연도 AI 관련 수익에 대한 예측을 1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TD 코엔 분석가들은 브로드컴에 대한 매수 등급을 유지했으며 네트워킹 및 AI와 같은 주요 성장 분야에서 회사의 진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타워 세미컨덕터는 브로드컴과 협력해 와이파이 7 RF 프론트엔드 모듈을 생산해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의 모바일 연결 성능과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협력은 모바일 기기의 까다로운 크기 및 전력 효율성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이러한 개발은 브로드컴의 전략적 움직임과 기술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브로드컴 주가 상황이 이제 전장 대비 0.58% 빠진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171.9달러 정도로 장을 시작을 했는데 조금 올랐다가 지금 다시 빠진 모습,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다시 반전해서 양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하락폭을 많이 줄인 모습입니다. 0.5%대까지 마이너스 0.5%, 0.6%대까지 지금 하락됐던 주가를 조금 회복하는 모습인데, 지금 아직은 오늘 장 오픈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국 기준으로는 낮 시간 이후에 좀 반전이 될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채린 캐스터가 전해주신 대로 브로드컴의 이사가 13만 달러의 자사주를 매각했다, 이 소식 외에는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소식은 현재는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브로드컴의 AI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앞으로의 회복세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 요 정도만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TD 코엔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매수 등급을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현재 주가 171.7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전장 대비해서 0.58% 정도 빠진 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의 영향이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3대 지수 모두 지금 빠지고 있네요. 제가 지금 네. 옆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걸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다우존스, S&P 500 지수, 지금 방금 나스닥은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양전되는 모습인데 지금 굉장히 시장에 약간 긴장된 모습이고요. 보합세가 계속해서 팽팽하게 유지되는 모습이고 9월의 말일이라는 점, 그래서 변동성에 좀 주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긴장된 장세라는 점,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트럼프 이야기잖아요. 네.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이제 뉴스들을 점검하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된 뉴스는 이제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다시 되면 네. 이제 국방 관련된 주식들이 좀 각광을 받을 거다. 요 정도의 뉴스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해리스의 아직 뒤지고 있는 트럼프의 지지율, 그리고 내일자로 예정돼 있는 부통령끼리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송 토론회 네. 요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 뉴스는 좀 신박하네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구글을 기소할 것이다. 네. 이거 구글이 좀 덜덜 떨어야 되는 그런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구글이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만 게시한다고 주장하며 11월 5일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구글을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 구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구글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만 공개하고 표시하는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일부는 이 목적을 위해 조작한 반면 동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좋은 기사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활동이며 법무부가 이 노골적인 선거 간섭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그렇지 않다면 자국의 법에 따라 선거에서 이기고 미국 대통령이 되면 최고 수준의 기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9년에 구글에 대해 비슷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포스트에 따르면 그의 트위터에 올린 일련의 게시물에서 구글이 2016년 대선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 기사를 선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글은 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다시 제기했는데요. 7월 트럼프 암살 시소가 있을 지 며칠 후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는 X에 올린 글에서 구글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색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구글을 기소하겠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많이 담아주지 않고 이제 미국 구글 같은 경우는 뉴스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 캠프가 원하는 기사를 구글에서 훨씬 더 많이 노출한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뭐 어느 당인지는 뭐 자세히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그 당에 좀 불리한 내용을 이 포털 사이트에서 좀 많이 게재한다는 이유로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를 항의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의 일종의 위협일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트럼프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이 선거가 불과 이제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이 안 남았네요. 네.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되고 저희도 한번 날을 잡아서 이제 선거 지지율이 어떻게 판세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비자가 비자 카드로 유명한 비자 네. 말씀이죠. 이 비자가 상당히 빠진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비자가 이 페이팔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에 들어가는 이제 데빗 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직불 카드죠. 네. 이 직불 카드 시스템에서 통행세를 거두면서 좀 문제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된다. 이런 불리한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 비자인데 네. 그거를 일시에 만회할 만한 소식들이 나오기도 하면서 네. 지금 전망들이 조금 좋게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비자가 현재는 0.39% 빠진 상태로 274.10달러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로 봐야겠죠. 0.4% 빠진 모습. 네. 그래도 아웃퍼폼은 계속 유지된다는 뉴스가 지금 인베스팅닷컴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매수 등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느냐?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제 그런 비판이 있고 조사에 나선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요일에 비자는 금융서비스 회사로부터 아웃펄폼 등급바 320달러 목표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금융서비스 회사가 비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비자가 소송 에스크로 계좌에 15억 달러 자금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움직임은 실질적으로 약 550만 주를 다시 매수하는 것으로 이는 회사의 총 희석 주식의 약 0.3%입니다. 이것은 비자의 연간 주당 순이익의 약 0.01달러만큼 약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자가 은행 소송에 사용되는 에스크로 계좌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주식 전환율을 낮춰 은행의 비자 지분을 줄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회사는 주식 재매입에 이력이 있으며 매 분기마다 약 1,000만에서 1,700만 주를 매수합니다. 최근 매수 자금은 비자가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재매입하는 주식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비자는 4분기에 약 1,400만 주를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자의 소송 에스크로 계좌 자금 조달 전략은 잠재적인 법적 합의를 위해 자금을 따로 마련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주식 재매수 방법으로도 작용하여 잠재적으로 주주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회사의 일련된 재매수 계획은 자본 구조를 관리하고 주주에게 가치를 돌려주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금융서비스 회사의 분석에 따르면 비자의 최근 재정 움직임은 진행 중인 자사 주식 재매입 프로그램의 연장선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회사의 광범위한 자본 배분 전략의 일부로 사업에 투자하고 매수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자본을 반환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자의 최근 소송 에스크로 계좌 자금 조달은 회사의 주식 재매수 역사와 일치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여겨집니다. 이 금융서비스 회사는 비자 주식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하며 아웃퍼폼 등급과 320달러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비자는 또한 사기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회사 피처스페이스를 인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비자의 피처스페이스 인수는 비자가 미국 지불카드 사업에서 반경제적 관행을 주장하는 법무부 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BMO 캐피탈, TD 커웬, 바클레이스와 같은 분석 회사는 비자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자의 최근 재무 실적은 2024년 3분기에 지불량이 7% 증가했고 조정된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2.16달러에서 2.42달러로 증가한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비자는 파리올림픽 개막 주말 동안 카드 소지자에 대한 매출이 26%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네. 이 비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웃퍼폼 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이야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지금 3부 지나면서 지금 12시 24분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지표와 오늘 방송 전, 그러니까 장 전부터 현재까지 시장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소식이 있는지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연결했던 US스탁의 김준영 연구원이 이번에도 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1부에서 전장이 어떻게 마감됐고 오늘장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확인을 했었는데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좀 있으면 미국에서도 이제 점심시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한 2시간 정도 장 진행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장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하루라고 보면 될 텐데 그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유럽이 좀 장이 안 좋게 마감이 되다 보니까 또한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 아니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에 총리가 새로 바뀌면서 또 주가가 거의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좀 함께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에 방금 전에 이제 좀 장 시작 이후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카니발이라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카니발의 실적 발표가 실적이 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카니발 이외에도 이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같이 다른 이러한 좀 여행사와 그다음 크루즈사들의 좀 주가를 좀 하락시키는 요인이 있었고요.
또 유럽에서 스텔란티스가 자신의 좀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이제 포드와 GM도 굉장히 안 좋게 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현재 기술주에서 반도체 특히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그 부분 역시도 이제 중국에서 엔비디아 반도체 말고 좀 자국산의 반도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에 따라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에 좀 헬렌이라는 그 태풍이 있었는데 S&P 500 종목 중에서 이제 벡스터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헬렌 때문에 공장이 공장이 좀 손상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현재 벡스의 주가 마이너스 2.34%로 하락 거래 중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카니발 코퍼레이션 말씀해 주셨는데 세계 최대 이제 크루즈 여객선을 운항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송한 직후에 그리고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직전에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저희가 화면에는 지금 띄워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EPS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주당 1.27달러로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주당 1.17달러였습니다. 그래서 0.1달러 정도 지금 시장 예상치를 EPS 상회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78억 9천만 달러를 내놨는데 시장 예상치는 78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가 전망이라고 할까요? 매출 전망이 조금 혼조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대부분의 금융사에서는 지금 주가 전망이라든지 매수 의견들을 굉장히 매수 쪽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자세하게 추후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유럽 증시 조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유럽 증시가 전체적으로 빠진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실적 전망이라든지 매출 전망이 상당히 좋지 않고 또 디플레이션 우려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물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해드린 대로 연설을 할 때는 컨피던트하다, 자신감 있는 경제 상황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느끼기엔 증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유럽 증시 상황이 빠졌던 이유, 특히 스텔란티스나 다른 자동차 업체 이야기 전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미국과 다르게 이렇게 테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과 이런 제조업, 특히 자동차의 제조업의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유럽에 있는 명품 기업들의 주가는 좀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오히려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단순히 내연기관뿐 아니라 이제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전기차 부분에서 중국에 굉장히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번에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좀 매출이 성장이 적다 이런 느낌이 아닌 24년에 영업 마진이 두 자릿수에서 5.5%에서 7.0% 사이로 하락하고 또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마진이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산량을 좀 감축하고 현재 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를 판매하는 딜러사들에게 더 많은 프로모션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현금 흐름이 이제 마이너스 5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주에도 이미 폭스바겐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악화될 것이고 그동안 계속해서 공장 폐쇄와 같이 이제 사상 최초로 독일의 공장을 폐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난 시장 오늘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모여서 특히 스텔란티스라는 기업이 마지막에 촉매제가 되면서 크게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네, 스텔란티스 말씀 주셨는데 스텔란티스가 이제 크라이슬러라든지 지프와 같은 좀 뭐랄까 마이너한 차종들,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긴 하지만 마이너한 차종들을 상당히 많이 그렇게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3등, 2등, 현대 기아차와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업체 아니겠습니까? 지금 스텔란티스의 매출 전망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계에 암운을 들이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 그래서인지 포드라든지 제너럴 모터스가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테슬라도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조금 빠지는 모습을 아까 2부에서는 보여줬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혹시 첨언하실 거 있을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결국에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과 또 그 전날에 그 전주에 워낙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쉬어가는 하루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히 펀더멘탈이 크게 안 좋아지거나 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특별히 나빠진 것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9월 내내 테슬라의 상승률이 20%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의 마지막 날 조금 피로감을 투자자분들이 느끼고 이제는 수익을 실현할 그런 구간이 됐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로보택시가 발표될 10월 10일 그리고 10월 2일 3분기 인도 대수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테슬라 주가가 좀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엔비디아와 이제 애플이 끼어 있는 그런 업체, 비상장이지만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업체 이야기를 한 군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 얘기인데요. 이제 1부에서 저희 이채린 캐스터가 오픈 AI에 대한 애플의 투자가 아마도 철회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매출은 엄청나게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 이제 올해 37억 달러의 매출을 좀 예상한다. 대신에 이제 50억 달러의 적자를 볼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2025년은 그것보다 이제 210% 매출이 상승한 약 116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4, 5년 내에 구독료를 지금은 현재 20달러인데요. 그거를 월간 44달러로 인상해서 이제 29년 말까지는 한 1000억 달러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며 정말 폭발적인 37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역시 시장에서 가장 AI 기업들에게 큰 우려는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가, 이걸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건가라는 이런 성장성과 수익성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오픈 AI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해소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픈 AI 얘기한 김에 앞서서 이제 애플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긴 한데요. 애플이 네. 이제 투자를 좀 철회할 것 같다, 오픈 AI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그럼 애플이 오픈 AI와 진행하고 있는 챗 GPT 관련된 애플 인텔리전스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의 미래가 좀 걱정되기도 했는데, 오늘 주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 주가가 1.89%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애플의 상승세. 물론 지금 애플이 오늘 장중에 모간 스탠리가 이제 매수 포지션을 이제 변경을 한 그런 소식이 나온 것 같군요. 오버웨이트에 273달러 타깃 가격을 제시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나오긴 했는데, 그것 말고 지금 이렇게 2% 가까이 애플이 뚜렷하게 올라갈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걸로 보세요? 우선 먼저 이제 오늘 하루가 좀 전반적으로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좀 리포트가 하나 나왔을 때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몰렸던 부분도 있을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애플이라는 기업 자체가 원래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M&A는 잘 하지 않았던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만의 또 이렇게 길을 그냥 협력을 하면서 오히려 굳이 대규모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자신만의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도 좀 시장에서 누군가는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뉴스로 나오기에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안에 이제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의 리드 타임이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출고되고 대기하고 이제 주문에 따라서 계속해서 나가는 그 리드 타임이 좀 줄고 있다, 안정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것 또한 지금 애플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이제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의 이제 수혜주 중 하나로 애플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예, 애플이 굉장히 매출이 상당수가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애플 아이폰 걱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애플의 전망 개인적으로 이제 김주영 연구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만약에 엣지 AI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휴대용으로 들고 가고 있는 이 기기에 AI를 넣는다고 했을 때 여전히 가장 거대한 플레이어는 애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애플이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도 여전히 좀 강점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리드 타임이 워낙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이번에 그 전에 IB에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6이 아닌 아이폰 17이 진짜다라고 했던 그 IB의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16이 이렇게까지 현재 괜찮은 리드 타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좀 더 나은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애플에 대한 이제 좋은 그런 앞날을 좀 김중 연구께서는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오전장에서는 나스닥이 조금 양전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현재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소형주의 러셀 2000만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번 총평해 주시고 오늘 연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제 러셀 2000만 좀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가 하락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결국에 대선이 있는 해의 그 4분기의 상승률은 거의 대부분의 약 두 개 섹터를 제외하고 9개의 섹터에서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과 이제 IT 섹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에서 4분기에 좀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상승은 대형주들이 이끄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러셀 2000이 좀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형주에 대해서 좀 과도한 매도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페덱스나 UPS 같은 물류 기업들이 좀 운송 기업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제가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항만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서 항구를 쓰지 못할 경우에는 특송 같은 운송을 좀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항만이 마비가 되면 특송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페덱스와 UPS 같은 그런 특송 업체들이 현재 오르고 있다. 상당히 뭐랄까 주식 시장다운 그런 생각이라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그래서 잠시 뒤에 미국 동부 항만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S 스탁의 김준영 연구원과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국 동부 항만의 50년 만에 파업이 예고되어 있다는 뉴스 아마도 보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 전반에 상당한 변동성이 주의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50년 만에 파업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월 1일 자정부터 지금 시작이 되기 때문에 10월 1일 00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모습이고 이채린 캐스터도 준비를 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10월 1일부터 미국 동부 해안, 뉴욕이 있는 오른쪽에 동부 해안의 36개 항구에서 연안 항만이 파업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 ILA라는 국제 항만 노조 소속 4만 5천 명이 파업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처리하는 물동량을 설명해 드리면 수출 컨테이너가 전체 전미 컨테이너 수출량의 68% 그리고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56%를 이 동부 걸프 연안 항만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만약에 이런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물동량이 정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파업이 진행될 경우에
하루에 5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이 된다. 50억 달러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네. 1억 달러가 1,300억 원 정도 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계산이 어마어마한 안 돈이 되네요. 하루에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 특히 이렇게 파업이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학과 마찬가지로 이제 고용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GDP 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게 왜 파업을 하게 됐을까? 요거까지만 설명을 좀 해드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동부 걸프 연안에서 받는 6년 이상 경력직, 6년 이상 경력직이면 상당한 숙련 공들인데 1시간당 39달러를 현재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속해 있는 서부 연안은 1시간당 55달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파업에 돌입하는 그런 상황인데, 서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이 합의를 해서 6년간 32%를 좀 올려봤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체결됐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부와 서부의 임금 차이가 엄청 벌어지게 됩니다. 동부에서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8만 달러 정도를 벌게 되는데, 서부로 가게 되면 11만 6천 달러. 그러니까 이 미국인들이 말하는 6 digit, 굉장히 1억 원이 넘는 그런 연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격차로 봤을 때 동부 항만 36개의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ILA가 향후 6년간 77%의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6년간 70% 이상의 임금을 올려달라. 솔직히 사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컨테이너 이동 크레인 등의 자동화 금지 요구, 그러니까 크레인 같은 것들을 자동화해서 오토파일럿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 해야 이걸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요구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서 좀 양측의 말이 맞지 않고, 여기다가 문제는 미국 행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일단은 이거 자체에 개입은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동부 항만이 파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만약에 장중에 혹은 장후에 이제 애프터 아워에서도 합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트맵으로 지금 미국 증시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트맵 켜주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0.15%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애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독자적으로 자생적인 길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리드 타임이 안정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모건 스탠리에서 주가의 매수 의견을 리포트로 다시 한번 갱신해서 내는 그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애플이 1.8% 이상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유독 굉장히 파래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장 초반에 상당히 좋았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0.5% 빠진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장 초반에 좋았던 기세를 반납한 채 지금 음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1.5% 이상 빠지는 모습인데, 아마존은 왜 빠질까요? 아마존은 아마도 이제 항만 파업이라든지 그건 이제 유통 분야에서의 아마존, 그리고 IT AI 관련주로서의 아마존,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부정적인 뉴스들, 항만 파업을 하면 아마존의 물건들이 이동을 하지 못할 것이고, 네. 그리고 세미컨덕터주라든지 AI 관련주가 빠지게 되면 아마존이 또 빠질 테니까, 그래서 지금 힘쓰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와 월마트 0.5%와 0.69%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이제 이채린 캐스터와 함께 준비했던 소식으로 한번 남은 소식으로 또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소식 어떤 소식 남아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네, 천천히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엑슨모빌 이야기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엑슨모빌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엑슨모빌 이사회 이사인 그레고리 고프는 최근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지원하는 새로 설립된 회사에 합류해 베네수엘라 소유의 정유회사 시트고 페트롤리엄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트고와 엑소는 자동차 연료 및 윤활 사업에서 경쟁자입니다. 엑소는 용량 기준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정유회사이고 시트고는 7번째로 큰 정유회사입니다. 2021년 반체제이사 명단의 일원으로 엑손에 합류한 고프는 금요일 성명을 통해 엘리얼 계열사인 엠버에너지의 CEO로 확인됐으며 미국 법원의 시트고 모기업인 PDV 홀딩스 주식 경매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엑슨모빌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엑슨모빌은 현재 0.47% 오르는 모습 11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밤의 미주라 숨가쁘게 또 달려왔습니다. 3부에서 저희 인사를 드리고요. 마지막 시간인 4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안녕.